자, 스타캐스틱은 거래량이 눈꼽만큼도 들어가 있지 않은 지표인데, 근데 어떻게 과하게 매도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Q&A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우리 한고민님께서 제 질문드립니다. 선생님 10부까지 보고 10부까지 보고 다시 한번 보는 중인데 설명해주신 단기와 장기의 볼린저 밴드를 같이 쓰는 전략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장기 밴드가 상승 추세 초입이라면 중간에 단기 볼린저 밴드를 보고 매도하는 것보다 장기 볼린저 밴드를 보고 매도하는 것이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매수입니까? 매수? 매수? 상승 추세 초입에도 단기 볼린저 밴드를 같이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장기 볼린저 밴드 상승 추세 중간 밴드워크 중이라면 단기. 자, 상승 추세 중간, 장기 볼린저 밴드가 상승 추세 중간에 있다면 단기 볼린저 밴드랑 보는 것이 눌림목에서 들어간다. 이해가 되는데 오케이.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상승의 초입에 왜 단기를 같이 보는지, 장기만 보면 안 되느냐, 요 말씀이신데 이거 간단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차트를 보면 쉽죠. 지난 차트를 보면 이걸 왜 굳이 단기랑 같이 봐? 장기만 봐도 수익률이 이렇게 좋았잖아. 장기 이때 들어갔으면 됐겠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지난 차트이기 때문이고, 막상 내가 이 상황에 처해 있으면 이거는 장기만 보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으로만 공부하는 거랑 실질적으로 내가 그 순간에 그 이제 시점에 매매를 해보면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이건 간단한 거예요. 단기와 모든 지표가 그래요. 단기와 장기. 그러니까 N 값이 이건 짧고, 요건 짧고, 요건 길죠. N 값이. 요 단기와 장기의 차이는 바로 지효성이다. 지효성은 우리가 이동평균선 할 때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즉, 얼마나 빠르게 이 지표가 현재 시세에 반응을 하느냐는 거죠. 모든 장기 지표는, 모든 장기 지표는 모든 단기 지표에 비해서, 단기 지표에 비해서 속도가 느리다. 당연하겠죠. N 값이 크니까. 상대적으로 느리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단기 지표보다 단기 지표가 더 빠르게 움직인다. 그거를 일단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차트를 보시면 되겠어요. 차트 보시면, 자, 이 볼린저 밴드는, 요 볼린저 밴드거든요. 이거 검은색, 요거 240일짜리입니다. 장기죠. 이거 240일짜리고, 밑에 요거는 이제 밴드윗입니다. 밴드 폭이라는 거예요. 자, 상승을 크게 이렇게 했어요. 엄청나게 상승했던, 무슨 종목인지를 모르겠지만 상승을 엄청 크게 했고, 상승했던 시세가 장기간 응축을 하면서 밴드 폭이 엄청 작아졌습니다. 그죠? 원래 밴드 폭이 이만큼 컸었는데, 요만큼이었는데, 점점 줄어가지고, 밴드 폭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밴드윗이 쭉 하락을 했습니다. 응축이라는 얘기죠. 응축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가, 자, 이 반등부터 요 순간이죠. 이제, 요렇게, 이제, 헤드페이크가 나왔죠. 아래로 쳤다가 위로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여기서부터 밴드 폭이 다시 넓어지기 시작했는데, 헤드페이크가 나오고, 요것도 페이크일 수도 있다, 그죠? 근데, 페이크가 나오고 쭉 상승하면서, 자, 밴드의 폭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요렇게 내려오면서 한번 밴드 폭이 커지고, 그 다음에, 자, 다시 안으로 들어가면서 밴드 폭이 작아졌다가 다시 이 부분부터 다시 밴드 폭이 넓어지기 시작하죠. 자, 장기 볼린저 밴드의 뭐다? 확장이다. 익스펜션이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한고민님의, 이제 한고민님께서는 이게 만약에 상승의 초입이라면 장기만 보고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한고민님의 질문대로라면 여기서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장기 밴드만 본다면 여기는 상승의 초입이다. 왜? 일단은 밴드 폭이 응축을 했다가 다시 익스펜션이 되는 초입이고 상단을 돌파했다. 240에 240 다시 이게 2인가? 1인가? 하여튼 요거 상단을 돌파했습니다. 쳤죠. 그럼 뭐다? 상승 초입이다. 장기 밴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여기는 상승의 초입이라고 이 순간에는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자, 저항받고 돌파해서 지지받고 튀었습니다. 그죠? 밴드 상단을 딛고 반등. 정확하게 밴드 상단을 딛고 반등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다? 매수다. 장기 밴드만 본다면 그래요. 지금 밴드 폭 막 익스펜션 나오고 막 밴드 상단 타고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얼추 이렇게 꼽아보면 뭡니까? 하락 추세선도 돌파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뭐다? 응축이 끝났다. 다시 상승 M 파동이 결정됐다. 자, 장기 밴드만 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근데 이건 240일짜리 볼린저 밴드고, 제가 이거를 60일짜리랑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똑같은 차트인데 제가 60일짜리 볼린저 밴드를 넣어봤습니다. 자, 240일짜리로 봤을 때, 자, 이 검은색이 240일입니다. 240일짜리로만 봤을 때는 마냥 좋아 보이는 상승의 초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60짜리를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나요? 자, 분명히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죠? 근데 밴드 폭이 줄어들고 있다. 60짜리가 밴드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 파동이 계속 강력하게 상승을 하려면 60짜리 밴드 폭도 계속 익스펜션 이후에 밴드워크를 하면서 확장이 돼야 되죠. 여기서 익스펜션이 나와. 이게 만약에 여기가 계속 상승을 하려면 계속 상단을 치고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밴드 폭이 커져야 되죠. 그죠? 커지다가 일정 부분 유지가 계속 돼야 되는 겁니다. 계속 커져야 되죠. 계속 상승을 한 다음에. 그죠? 근데 밴드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 보라색이 60일 밴드윗입니다. 밴드 폭이 줄어들고 있죠. 그죠? 60밴드는 지금 수축이 일어나는 중입니다. 자, 240일 밴드는 여기서 확장인데, 근데 그거보다 작은 단기는 뭐다? 여기가 응축이라는 응축. 가격은 상승하고 있지만 응축입니다. 왜? 밴드 폭이 표준 편차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응축이다. 이거죠. 그렇죠? 장기로 봤을 땐 마냥 좋아 보이는, 막 아까 제가 이거 끄었죠. 막 하락 추세선. 자, 하락 추세선 돌파하고, 밴드 상단 돌파하고, 밴드 상단 딛고, 익스펜션 나오고, 장기 밴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마냥 좋아 보이던 차트가 단기 지표와 함께 보니까 뭐다? 그 안에서 디테일을 확인했다. 그죠? 장기는 상승 초입이라고 생각하는데 단기는 뭐다? 지금 폭발 이후에 응축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폭이 좁아지고 있다. 그죠? 스퀴즈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버지가 이미 지났고 스퀴즈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추세는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단기가 응축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단기 지표는 장기에 비해서 뭐다? 지효성이 적다. 더 반응이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건 중요한 건데, 이 장기 추세 있죠? 장기 추세. 이 장기 추세라는 거는 이제 어떤 장기 지표에 어떤 호신호가 나온다고 해서 이거는 상승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장기 추세가 상승으로 계속 꾸준히 가려면 뭐가 선행돼야 되냐면 중기 추세가 이 장기 추세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중기 추세가 계속 좋아야 돼요. 장기 추세가 계속 이렇게 상승하려면 중기 추세가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기 추세가 끌어올라가려면 단기 추세가 이거를 계속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즉 장기 추세가 계속 좋으려면 중기가 이미 그거보다 더 빠르게 중기 지표가 그걸 끌어올리고 있고, 지표를 장기를 끌어올리고 있고, 단기도 더 빠르게 지효성이 적게 더 반응을 빠르게 해가지고 상승을 계속 지속해야 결국에 장기가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장기가 상승 추세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단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중기 시세가 영향을 받고, 중기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장기 시세가 영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지표만 보고 단기 중기가 계속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단기를 보고 중기를 예측하고 중기를 보고 장기를 예측하는 거지, 장기 추세가 좋다고 중기 단기가 올라갈 거야 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박살나요 여러분. 그죠?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 장기 추세가 상승하려면 중기 추세가 상승을 해야 되고, 중기 추세가 상승을 하려면 먼저 단기 추세가 상승이 돼야 된다. 그게 선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첫 단추가 중요하죠. 단기 추세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예요. 단기 추세가 어느 정도로 상승하느냐에 따라서 중기가 따라 올라간다고요. 근데 이 가장 중요한 단기 추세의 폭발이나 응축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장기 지표만 가지고 상승의 초입에 베팅을 한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뭐 마치 제가 아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아들이 있는 건 아닌데 아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제가 아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 아들은 무조건 커서 잘 될 거야. 무조건 커서 잘 될 거니까 그냥 학원만 열심히 보내면 돼. 이 학원 저 학원 과외만 열심히 시키면 돼. 우리 아들은 잘 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아들이 잘 되려면 얘는 잘 될 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학원만 열심히 보내고 과외만 열심히 시키면 됩니까? 아니죠. 사실 중요한 거는 내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떤 것을 배우고 겪으며 2학년 때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사는지, 중학교 때는 또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이 친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이 친구의 성향은 어떤지 디테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속 대화를 해가면서 아들을 점점 성장, 올바른 성장으로 이끌어야 되죠. 그래야 그 아들이 나중에 잘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이 아들은 그냥 무조건 잘 될 거야. 지금 얘는 싹수가 훤해. 그래서 잘 될 거니까. 그러면 내가 아들이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뭘 하는지, 중학교 1학년 때 뭐 하는지, 고등학교 때 뭐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관심이 없다면 이 아들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죠. 똑같은 거예요. 장기만 보는 거는 아들이 그냥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냥 손 놔버리는 겁니다. 그랑 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디테일이다. 디테일. 그래서 이 디테일은 뭘로 본다? 단기, 중기 지표로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장기 볼린저 밴드만 봤을 때는 아까 요 자리가 매우 좋은 상승의 초입이라고 보였어요. 그죠? 하락 추세선 돌파하고 익스펜션 나오기 시작했고, 그죠? 익스펜션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상승 M 파동의 상승 초입이라고 생각이 됐단 말이죠. 장기 밴드의 상단을 돌파했고 지지받고 지금 날아가는 중입니다. 날아가려고 지금 모션 취하는 중이죠. 근데 단기와 함께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봐야겠죠? 봅시다. 자, 아까 그 자리가 여기입니다. 장기 지표로 아주 좋아 보였는데 뭡니까? 그대로 꼬라박았습니다. 이거 잡주 아닙니다. 사실 이거 삼성전자예요. 뭡니까? 초우량 대형주. 그죠? 장기 지표를 다 장기 볼린저 밴드만 봤을 때 너무 좋았는데 꼬라박았다. 1차적으로 상승을 한 이후에 여기서부터 수축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지만 가격만 봤을 때는 상승을 하고 있는 걸로 보였는데 60밴드 밴드윗으로 보니까 수축 중이었다 이겁니다. 응축이 일어나는 상태였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단기 60일짜리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이 부분이 응축인지 지속적인 상승 폭발인지를 구별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디테일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코등대의 하늘보기님께서 자, 매도 신호가 남발이 아니라 저택 과매도니까 매수하라는 매수 신호로 통상 받아들이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자, 통상적으로 과매도니까 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뭐냐면 이런 거였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요렇게, 이제 스타캐스틱에서 제가 이제 N일 값을 정할 때 너무 기간 값을 짧게 하면은 그러면은 급격한 하락이 이렇게 출몰 했을 때 그때 사실은 이게 그냥 하락 추세의 지속 아니면은 여기가 이제 하락 추세의 시작점이 아니고 그냥 잠시 눌렀다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요렇게 스타캐스틱이 아래로 꼬라박으면서 요 하단 부분까지 오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매도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초코등대님께서 아니 여기는 과매도 상태니까 매수하라는 신호가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주신 거예요. 자, 통상적으로 여기가 과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매도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매수다 라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과매도라는 거. 자, 과매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과하게 매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거 스타캐스틱이거든요. 스타캐스틱이라는 지표가 거래량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스타캐스틱은 거래량이 눈꼽만큼도 들어가 있지 않은 지표인데 근데 어떻게 과하게 매도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과하게 매도가 되었다라는 말은 진짜 말 그대로 과하게 매도를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매도 세력이 엄청나게 과하게 많은 물량을 지금 매도를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과매도지. 근데 스타캐스틱은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 수식에 들어가 있지 않는데 어떻게 이 아랫부분을 과매도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 말입니다. 과매도가 되었으니까 여기는 매수를 해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분명히 과매도는 매도가 너무 과하다인데 이 캔들하고 스타캐스틱 이 두 가지 가지고 매도가 과하다를 어떻게 알 수 있죠?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빠졌다와 매도가 과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하단 지표의 아래로 이렇게 극심하게 떨어지는 거는 매도가 과해서 그런 게 아니고 계산식에 들어가는 이 N일 값 그 중에서 큰 값이 빠져나가고 작은 값이 들어오면서 그 작은 값이 전저를 이탈할 때 이렇게 꼬라박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맞죠. 자,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상승하던 파동이 하락으로 돌아설 때 그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왜? 상승하던 가격이 자 하락을 이렇게 해요.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 N일 값에서 이 고가가 빠지죠. 저가가 들어옵니다. 근데 전저가 이탈돼요. 뭡니까? 하락엔 파동이죠. 그죠? 상승하던 파동이 상승을 멈추고 하락으로 이제 하락 추세로 진행을 시작할 때 그때 요런 신호가 원래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단 지표가 아래로 극심하게 떨어지는 거는 논리상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이게 상승 추세에서는 이게 추세마다 다른데 제가 이거 예전에 설명드렸는데 상승 추세에서는 자 요렇게 간다고 가정했을 때 요런 자리가 전부 다 이렇게 하단으로 꼬라박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돌아 나가는 거
이거 돌아나갈 때 같이 돌아나가는 거. 그게 채널의 하단 위다. 그러면은 매수를 해도 됩니다. 이거 예전에 설명드렸어요. 하지만 하락 채널에서 가격이 이렇게 갈 때, 그때 뭡니까? 자, 하락 채널에서 가격이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나갈 때 요쯤에 하단에서 돌아나가거든요. 보조지표가. 그래서 매수다 하고 사면은 한 2, 3일 뒤에 바로 꼬라박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단에 붙었다는 거는 과매도가 됐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정확하게는 아니고, 이 하단에 붙으면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사실. 근데 그래서 이 보조지표는 하단에 붙었다고 매수고 상단에 붙었다고 매도고 이런 거는 논리적으로 전혀 안 맞는데, 이거를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한 사람이 이게 설명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이거는 일종의 과매도고 이거는 과매수다 이렇게 그냥 되게 성의 없이 게으르게 과매도라고 붙인 거예요. 사실 아까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과매도와 과매수를 알려면 무조건 거래량을 확인해야 됩니다. 거래량이 확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과매수고 과하게 매도가 되었다. 매도 물량이 많았다는 얘기인데, 매수 물량이 많았다는 얘기인데, 과매수는 뭡니까? 매수 물량이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과매도는 뭐예요? 매도 물량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매도 물량이 많았는지 안 많았는지 어떻게 스타캐스틱으로 아느냐 이거예요. RSI로 어떻게 아느냐 이거. MACD로 어떻게 거래량을 아느냐 이거예요. 그죠? OBV나 뭐 VR이나 아니면 뭐 적어도 그래 MFI 정도는 돼야 되는, 거래량이 뭐 들어가야 그게 과매도인지 과매수인지 그나마 이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과매도니까 매수하라는 매수 신호로 통상 받아들이지 않는, 이게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되게 게으른 분석이다. 지독스럽게 게으른 분석이다. 과매도니까 매수하라가 아니다. 맥락을 파악하고 논리를 파악해야 된다. 단순히 뭐다? 고가가 빠져나가고 저가가 들어오는데 전저가 이탈되니까 그러니까 꼬라박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단 지표가 아래로 극심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면 매도가 맞습니다. 다시 반등한다면 그때 채널이나 어떤 추세를 확인해서 매수를 할지 아니면 놔둘지를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 영상에서 드린 말씀이 이거죠. 매개 변수. 매개 변수, 즉 이 N일 값을 너무 짧게 잡으면 이런 작은 딥에도, 그러니까 작은 하락에도 N일 값의 최저점 이탈이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N일이 짧기 때문에 이 고가가 금방 빠져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하게 꼬라박는 모습이 자주 나온다. 여기도 나오고 지금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왔다. 그죠? 근데 뭐다? 다 상승했죠. 분명히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 나쁜 신호잖아요. 나쁜 신호. 가격이 하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쁜 신호. 자, 가격이 하락하는 건 좋은 신호입니까? 나쁜 신호입니까? 이건 나쁜 신호죠. 그죠? 여러분들, 가격이 하락하는 게 좋아요? 나쁘죠? 근데 이게 과매도니까 매수해라는 말은 뭡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를 거야 라는, 자,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해서 오를 거야 라는 뭐다? 기대 심리가 들어간 분석이다. 그죠? 근데 지금 자, 가격이 이렇게 돼 있다 칩시다. 그럼 자, 여기가 저점인지, 더 떨어져서 여기가 저점인지, 더 떨어져서 여기가 저점인지 신도 모르죠. 근데 자, 지금 요만큼 떨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신호가 나왔다. 꼬라박았다. 그럼 뭐다? 여기서 과매도네. 그러니까 매수해야 되겠네. 자, 매수를 했어요. 또 떨어지죠.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럼 여기가 과매도가 맞았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분석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여튼 그래서 매개 변수, 즉 N일 값을 너무 짧게 잡으면 작은 하락에도 고가가 빠지고 저가가 들어오면서 N일 값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콱 꼬라박는 신호가 남발된다. 근데 알고 보면 전부 다 거기가 뭐였다? 이건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사실은 이렇게 신호가 떴을 때 그대로 꼬라박을 수도 있는 거죠. 여튼 근데 요런 신호가 남발되니 매개 변수, 즉 N 값은 너무 짧게 잡지 마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너무 짧은 N일 값의 설정은 신호는 빠를지 모르겠으나 그만큼 거짓 신호도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자, 김형성님께서 청사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다른 유튜버와는 확인이 달라. 난 이 채널만 보는데, 감사합니다. 청산의 개념을 마무리 짓는 걸로 생각해도 될까요? 매도, 청산 신호는 매도 마무리?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영상에서 제가 청산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요거는 말 그대로 청산입니다. 청산이 맑을 청자에 샘산자죠. 그러니까 샘이 깨끗하게 된다. 그 종목을 들고 있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완벽하게. 그러니까 제가 청산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모조리 매도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김나무님께서 박 대표님 맞으시죠?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겠습니다. 한국의 워렌 버핏 대단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목소리가 익숙한데 박시성을 쓰시는 분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조시성을 쓰는 사람이고 대표도 아닙니다. 여튼 뭐 칭찬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JK모니님께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요. 종목 검색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바쁘신 쌤께서 죄송하지만 한번 강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조건 검색식을 알려드릴 수는 없고 대신에 나중에 시간이 날 때 이 조건 검색식 요거를 만드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목을 검색할 때 조건 검색식으로 검색이 되는 종목을 제가 차트를 살펴보고 매수나 매도를 하는 그런 계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조건 검색식을 전혀 보지 않고 오로지 재무제표만 보고 진입과 청산을 하는 아니지 재무제표만 보진 않아요.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해서 베이스로 해서 조건을 이제 종목을 이제 선택을 해서 그렇게 매매를 하는 그런 장기 계좌도 있습니다. 여튼 그런 거는 제가 다음에 시간 날 때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분은 제가 이제 가렸습니다. 성함과 이름과 아이디와 그 다음에 사진을 가렸어요. 이분이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렸습니다. 이분의 여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뭐 나름 제가 가려봤습니다. 자, 이분께서는 윤둥님이 해주시는 피보나치 강의도 보고 싶어요. 흐흐흐 하셨는데 제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하긴 할 건데 이제 파동 이론은 이제 한번 시작하면 양이 너무 방대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일목균형표도 엄청나게 길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보조지표 일반적인 뭐 하단지표라든지 아니면 상단지 뭐 볼린저 밴드 뭐 이동평균선 그런 거는 짧게 뭐 길어야 뭐 10강 짧으면 뭐 3강 5강 이렇게 갈 수 있는데 파동이론이거든요. 엘리어트 파동이론이고 그 일목 파동이론이고 이런 파동이론들은 너무 길게 나옵니다. 양이 너무 방대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일목균형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엘리어트 파동이론을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목균형표 이 표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 표가 끝나면 그 다음에 엘리어트 파동이론을 다룰 생각입니다. 엘리어트 파동이론을 다루면 당연히 피보나치도 제가 다루겠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일목균형표를 빨리 끝내고 엘리어트 파동이론을 제가 설명을 강의를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미리 제가 아니다. 그거는 나중에 엘리어트 강의를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일러 하면 안 되니까 여튼 그렇게 제가 다음에 일목균형표만 일단 끝내놓고 그 다음에 계산론이랑 뭐 시간론이랑 뭐 이런 거는 파동론이랑 일목균형표의 파동론, 계산론, 시간론 이런 거는 이 엘리어트 파동이론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일목균형표의 이제 요런 테마들을 이어나가도록 하고 일목균형표만 끝나면 몇 강 안 남았거든요. 그거 표만 끝나면 바로 엘리어트 파동이론과 피보나치도 같이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만 주신다면 그 기다리신 만큼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수준의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캉이와나 님께서
최근에 융둥님 강의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영상에 볼린저 밴드 3요소라고 하시면서 %B라는 지표도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업비트로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는데 %B라는 지표는 따로 없이 그냥 볼린저 밴드만 있습니다. 따로 %B라는 지표를 대체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다거나 이건 업비트에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스타캐스틱 설정 값을 편차에 맞게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요 편차는 표준 편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업비트에는 %B를 대체할 수 있는 지표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업비트를 제가 2018년 한 중간까지만 업비트 차트를 보고 그 뒤에는 업비트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B를 대체할 수 있는 지표는 없었고 근데 이제 이 %B라는 거는 사실 밑에 하단 지표가 없어도 볼린저 밴드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B라는 게 이제 그 밴드의 폭에서 현재 캔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를 %로 나타내는 거죠. 수치로 나타내는 거죠. 근데 요거는 볼린저 밴드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단은 볼린저 밴드에 이제 상단선과 하단선이 있죠. 그 다음에 중단선이 있을 겁니다. 이게 기본으로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그 업비트에. 근데 거기에 이제 상한선 이게 플러스 2시그마죠. 플러스 2시그마고 이게 마이너스 2시그마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미드밴드고 그러면은 그 볼린저 밴드 하나를 더 겹쳐요. 예를 들어서 이게 20날이다. 20일이다. 그러면 20일짜리에 볼린저 밴드 하나 겹치는데 근데 표준 편차를 1로 두는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 1시그마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시그마가 되죠. 그럼 선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면 5개의 선이 되죠. 이렇게 겹쳐주시면. 그럼 원래의 볼린저 밴드는 선이 5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볼린저 밴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자 선이 이렇게 있고 캔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 음봉이다. 여기 있다. 그러면은 여기는 여기가 0.5죠. 0.5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 0.4 여기가 0.25니까 0.25니까 0.4 한 40% 정도 되는구나. 그죠?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B라는 차트가 하단 지표에 없더라도 볼린저 밴드 5개 선을 꺼놓고 그러면 이제 25%, 50%, 이거 75%, 100%가 되죠. 0과 1이 되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B를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아시겠죠? 자, 다음 조슈아입니까? 조슈아님. 안녕하세요. 거래량에 대한 강의는 언제쯤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1인입니다. 잘잘 안녕. 미국 시간이라 이렇게 주셨는데 거래량에 대한 거는 제가 몇 가지를 했죠. 근데 시간이 되는 대로 거래량에 관한 강의도 계속 진행을 해 나갈 생각인데 당분간은 이제 거래량 지표보다는 다른 거를 좀 우선 강의할 예정이라서 너무 애타게 기다리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긴 할 건데 당분간은 거래량 지표는 잠시 안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계속 사랑해 주신다면 저는 이 유튜브를 진짜 구글이 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 할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평생을 얘기해도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다 말씀을 못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조지표를 공부한 것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 하나당 3에서 5강 길게는 뭐 10강까지 나올 건데 이거 언제 이제 죽을 때까지도 다 못하겠다. 요즘 그래서 할 게 많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량 지표보다 다른 거 여러분들이 이거를 빨리 알아야 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에 접목시키기 좋은 지표들 그런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거래량 지표를 하나씩 끼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넘어갑시다. 자, 이상호님께서 질문 있습니다. 검색기와 자동매매만 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동매매라면 키움 캐치가 더 편한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제가 정정합니다. 저는 검색기와 자동매매만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하나의 계좌로 주식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색기를 통해서
종목을 선정한 이후에 그거를 가지고 자동 매매하는 종목이 그 계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계좌도 있고, 그리고 이 검색기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종목을 선정하는 계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 매매, 그러니까 검색기에 뜨는 종목이지만, 근데 이 계좌랑 다른 이제 조건 검색식으로 그래서 종목을 추출한 다음에 그거를 재무제표와 함께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중장기로 투자하는 계좌도 있어요. 저는 계좌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검색기와 자동 매매만 하지는 않는다.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동 매매라면 키움 캐치가 더 편한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키움 캐치가 편하긴 합니다. 키움 캐치가 편하긴 한데, 근데 저는 이제 아직 수량이 부족하달까, 수련이 부족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검색기를 쓰잖아요. 자, 조건 검색식을 씁니다. 그러면은, 이 검색기에 뜨는 모든 종목이 상승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직 수련이 부족한가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색기에 이렇게 막 종목이 해가지고 한 10개가 떴다. 10개의 종목이 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제가 이 10개의 종목을 전부 다 사버리면 몽창 그냥 검색기 떴네? 매수. 검색기 떴네? 매수. 검색기 떴네? 매수.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은 한 5개 정도는 상승을 하고요. 5개 정도는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건 검색식에 이렇게 한 10개가 뜨잖아요. 10개가 뜨면 10종목이 떴다. 그러면은 이 10종목을 전부 다 차트 분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중에서 5개를 추립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5개를 사겠다라고 마음먹었으면 10종목에서 5개를 추려요. 5개는 빼버립니다. 이렇게 5개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 5종목을 사면 그 중에 3개 내지 4개는 오르고요. 그 다음에 1개 내지 2개는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1개 내지 2개는 뭘 한다? 손절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 3개에서 4개는 가져간다. 그래서 얘들은 플러스 수익이 되고 얘들은 마이너스 손실이 됐을 때, 손절을 했으니까, 그랬을 때 이 2개를 상계를 하면 그러면은 결국 수익이 난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단기 계좌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키움 캐치를 하게 되면 이게 안 됩니다. 키움 캐치를 하면 검색기에 뜨는 종목은 모조리 매수합니다. 돈이 있는 한.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키움 캐치는 분할 매수가 안 되는 걸로 알아요. 그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기에 뜨는 종목을 모조리 사기 때문에 예수금을 제가 다 써버리면, 모조리 샀잖아요. 검색기에 막 떠가지고 그걸 계속 매수를 했어 지금. 그럼 예수금을 다 썼다. 예수금이 빵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더 좋은 종목이 떠도 사지를 못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키움 캐치는 요거는 매력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주식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탤런트를 동원해가지고 최대한 유리하게 분석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퍼포먼스를 다 퍼부어서 최대한 유리하게 진입을 해도 이게 상승할까 말까인데, 그런 어려운 게 주식인데, 근데 분할 매매도 못하고 차트 분석도 못하고 기본적 분석도 못하고 기술적 분석도, 그건 차트 분석이지, 심리 분석도 못하고 거래량 분석도 못하는, 그리고 이런 거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검색기에 뜨면 사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팔고 매수 이것만 가능한 키움 캐치는 적어도 저에게는 매력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 검색기에 이 조건 검색식을 거의 뭐 신급으로 짠 어떤 분이 검색기에, 글자가 왜 이래? 검색기에 뜨는 종목이 무조건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막 수익률이 막 80%, 90%,
90%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그 성공적인 검색기를 가지고 키움 캐치를 돌리면 그분은 뭐 평생 놀고 먹겠죠. 근데 저는 아직 수련이 부족한 관계로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키움 캐치가 매력이 없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요거는 원래는 제가 요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번 그 Q&A 시간을 마치려고 했는데 마침 이 한고민님께서 그 제가 월요일에 올렸던 영상에 또 질문을 이렇게 바로 달아주셨어요. 근데 제가 조금 안타까워서 이 한고민님이 조금 안타까워서 이걸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한고민님께서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민에 빠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못 하나 봐요. 한고민님이 계속 뭐라 그래야 되지? 왜곡 계속 이해를 하고 계세요. 제 입장에선 그래요. 근데 한고민님 입장에서는 윤둥이가 설명을 되게 애매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계속 이렇게 질문을 주시나 봐요. 근데 읽어보시면, 자, 질문의 내용과 더불어 각 토론까지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거는 일목균형표의 선들을 보면 일목산인이 반값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은데 맞아요. 유독 선행 스팬 1의 경우에만 갑자기 3분의 1 값을 쓴 이유가 이해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이 일목균형표를 만드신 이 일목산인이 3분의 1의 값을 쓴 적이 없어요. 제가 일목산인이 3분의 1 값을 썼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도 없어요. 한고민님. 뭐냐면 선행스팬을 26일 미래로 밀어놨잖아요. 선행스팬 1을 전환선과 기준선의 정중앙값을 26일 미래로 밀어놨단 말이에요. 그 밀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현재와 미래를 비교하기 위해서 밀어놨어요. 이 1기라는 기간에 어떤 한 사이클이 지났을 때 어떤 추세의 변화 그런 거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려고 밀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3분의 1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근데 3분의 1은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일목산인이 그렇게 밀어놓은 거를 제가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응용을 하면 50일 동안 상승하고 그대로 만약에 하락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얘가 만나는 선행 스팬 1의 자리가 전체적인 52일 동안 상승을 했던 이 모든 폭의 3분의 1 지점이구나.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그건 3분의 1 지점에서의 반등, 엘리어트 파동으로 치면 38.2% 정도의 반등이구나. 그래서 의미가 있구나. 그 의미가 있지. 3분의 1 반등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일본에서도 3분의 1 반등을 되게 의미 있게 생각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일목산인이 3분의 1 값을 쓴 게 아니고요. 일목산인은 그냥 선행스팬 1을 26일 미래로 밀어놓은 거예요. 밀어놨는데 이거를 이 논리대로라면 이 원리대로라면 이렇게 만약에 됐을 경우 50일 동안 상승을 했고 그대로 똑같은 각도로 힘으로 하락을 했을 때 선행스팬 1과 만나는 지점은 무조건 3분의 1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17.5일 뒤에 3분의 1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왜냐면 일목균형표의 모든 선들은 지지와 저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행스팬 1에서도 지지와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높다기보다는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지가 나온다면 그러면 3분의 1을 52일 동안 상승을 했고 그대로 만약에 그거랑 똑같은 각도로 떨어지는데 17.5일 뒤에 선행스팬 1과 부딪혀서 반등한다면 이건 3분의 1 반등이구나. 그럼 여기서는 진입을 한번 시도해볼 수 있겠구나. 유의미한 자리구나 라고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일목산인이 갑자기 3분의 1 값을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쓴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제발 이게 제대로 한고민님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목산인은 3분의 1을 중요시해서 그렇게 선행스팬 1을 26일 미래로 밀어놓은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물론 일목산인이 3이라는 숫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목균형표를 만들 때 일목균형표를 뭐를 참조해야 됐다. 물론 일목균형표의 원전에는 엘리어트 파동이론을 이렇게 참고했다라고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하지만, 뭐, 그러니까 그런 서양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을 수가 있고요. 왜냐면 이분은 워낙, 워낙 모든 거를 연구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100%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케다. 이 사케다 오법을 매우 심취 있게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일목산인이. 그렇기 때문에 사케다 오법에서는 이 3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3존, 3천, 3산, 전부 다 3자 들어가죠. 그죠? 3법. 그죠? 3병. 3이라는 숫자는 일본에서 되게 중요해요. 동양의 어떤 철학에서 3이라는 숫자는 되게 중요하죠. 천지인, 이렇게.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3이라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 거는 맞아요. 사케다 오법에 심취했기 때문에. 이거에 심취 안 했다면 3이라는 숫자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겠죠. 이거에 심취했다는 말은 3이라는 숫자를 되게 그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의미 있게 생각을 하셨다는 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 3분의 1 값을 쓴 거는 아니에요. 그건 제가 말씀드린 거죠. 제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전 댓글에 선행스팬 1의 경우 기준선과 전환선의 중간값 대략 시점, 이것도 기준선과 전환선의 정중앙값이긴 한데요. 이거를 굳이 일수로 따지자면, 왜냐면 전환선은 9일이고 기준선은 26일이잖아요. 선행스팬 2는 52일이고 이 다 이렇게 일수의 반값인데, 그러면은 선행스팬 1은 뭐의 반값인가? 굳이 따지자면 17.5일이라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제가 9일과 26일의 중앙이니까.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17.5일이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자, 일목산인은 17.5일이라고 17.5일이라고 말을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일목산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제가 말한 적이 없죠. 근데 17.5일 뒤로 보내는 것이 아닌 26일 뒤로 보내는 이유를 혹시 아실까요? 일목산인이 17.5일 뒤로 보내야지 26일 뒤로 보내야지가 아니에요. 일목산인이 선행스팬을 26일 뒤로 보낸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26일이 시간론에서 일기입니다. 일기. 1절, 절, 2절, 3절, 3절이 일기예요. 는 일기. 그래서 일기가 26일입니다. 그리고 이 9, 그 다음에 26, 52, 요런 숫자들은 이제 그 우주 삼라만상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이 수다 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일목산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일기라는 거는 일목의 철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일기 한 개의 사이클입니다. 자, 상승 AM 파동이 있으면 요렇게 일기 1절, 요렇게 1절, 요렇게 1절, 그래서 하나의 파동이 완성되는 게 뭐다? 일기다. 이게 일목시간론이에요. 아직 한고민님이 안 배우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사이클, 상승 M 파동이 하나 나오는 이 사이클이 지난 이후에 현재값과 그 미래를 비교를 해보자. 비교하려고 26일 미래로 밀어놓은 거라니까요. 이게 중간값이 17.5일이니까, 선행스팬 2는 52일의 중간값이니까 26일을 밀어놓은 게 아니라고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절반값을 밀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전환선은 왜 4.5일 미래로 안 밀어놨을까요? 기준선은 왜 13일 뒤로 안 밀어놨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 한고민님께서 뭔가 지금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지금 되게 꽂히셨나봐요. 이 미래로 밀어놓은 이유에 대해서. 미래로 밀어놓은 이유는 제가 간단하게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비교하기 위해서. 뭐를 비교하기 위해서? 26일 뒤에 오늘의 추세와 26일 일기가 지난 한 개의 파동, 상승 N 파동이 지난 26일 뒤에 이 날과 비교하기 위해서 26일 일기를 밀어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후행 스팬은 뭡니까? 26일 과거로 그리고 있죠. 그럼 뭐다? 26일 과거의 캔들과 오늘의 캔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비교입니다. 비교. 추세 비교. 비교를 하기 위해서 밀어놓고 땡겨놓고 한 겁니다. 한눈에 보라고. 일목균형표잖아요. 한눈 균형표. 한눈에 균형을 알 수 있는 표. 그래서 비교하려고 밀어놓고 땡겨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 뒤에 질문은 의미가 없는 질문이 돼버립니다. 왜냐면 요거 자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값을 좋아하는 일목산이. 그러니까 일목산이는 반값을 좋아한 게 아니라요. 반값이라는 건 뭡니까? 한국민이 제 일목균형표 안 보셨나? 요 편만 보셨나? 그러니까 이 반값이라는 거는 매수가 최대한 밀었던 이 최고점과 매도가 최대한 밀었던 이 최저점을 기간 내에 이 최고점과 최저점의 정중앙값, 이건 뭐다? 힘의 균형이다. 이걸 좋아한 게 아니라요. 힘의 균형이라는 게 있고 추세는 가격은 힘의 균형을 향해 나아간다. 그러니까 힘의 균형, 그러니까 이 반값선 기준선이라 있으면은 캔들은 기준선과 수렴하게 돼 있다. 수렴을 하는데 수렴했다가 다시 수렴하지 않는 이상 상태가 될 때 그때 그 결대로 치라 이 말입니다. 이 문자재. 반값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반값은 그냥 힘의 균형인 거예요. 힘의 균형이다. 네, 이렇게 계산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17.51을 뒤로 변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질문들이 일환이었습니다. 이게 이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단순히 3이 중요한 숫자니까 3분의 1을 썼다 이게 아닙니다. 한고민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일목산인은 선행스팬 1을 26일 미래로 밀어놓은 게 뭐 제가 설명드린 이 조정 예측에서의 3분의 1의 자리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52일 동안 상승을 했다. 52일의 정중앙값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랑 똑같은 각도로 하락을 했다고 가정을 할 때, 그러면은 26일 뒤에 이 선행스팬 2와 만나게 됩니다. 이 고점 찍혔을 때의 선행스팬 2. 그러면 이대로 내려왔을 때 딱 선행스팬 1과 만나는 자리가 3분의 1의 자리다. 17.51이고 52일 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52일 동안 하락을 할 거 아니에요. 같은 각도로 떨어질 거면. 자, 52일 동안 상승을 했어요. 근데 같은 각도로 떨어지면 52일 동안 하락을 하겠죠. 52일 동안 하락을 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뭡니까? 52일이죠. 그럼 이 정중앙에 딱 걸리게 되죠. 그럼 뭡니까? 26일이죠. 그죠? 근데 3분의 1에 걸린다는 말은 뭡니까? 50일을 3으로 나눠봐요. 그럼 여기 걸린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의 17.5,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7.5일에 선행스팬 1에 걸리게 돼 있다고요.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3분의 1 반등이니까 일본에서도 3분의 1 반등은 유의미하게 보고, 그 다음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도 피보나치 조정 비율의 38.2%가 3분의 1은 33.333%니까 뭐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언저리에서 반등하면 그럼 38.2%의 조정을 끝내고 반등을 했다라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3분의 1 지점에서 반등했다 3분의 1 조정을 끝내고 반등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일목산인은 이런 이유로 선행스팬 2를 26일 미래로 밀어놓고 그러면 선행스팬 1은 17.5일 미래로 밀어놔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귀찮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요. 질문을 주신 건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저도 여러분들 질문 많이 주시면 공짜로 영상이 생기잖아요. 안 그래도 요새 뭐 자료 만들기 귀찮은데 이런 거는 자료 만들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질문한 것만 탁탁탁 붙여갖고 그냥 제가 바로 설명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질문을 많이 주시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건 너무 좋은데, 근데 이제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 한고민님께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던 내용, 예, 그 생각이 그쪽으로 들어가 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각이 또 꼬리를 물고, 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의식의 흐름이 계속 이렇게 가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일목산인이 이런 이유로 52일 동안 상승을 했고 그대로 하락했을 때 만나는 지점이 26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행스팬 2를 26일 미래로 밀어놨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게 조금 안타까울 뿐이다. 요거는 설명이 잘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설명이 안 되었다면 또 질문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해가지고 한고민님께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동안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혹시나 아마 빠진 게 없긴 할 건데 그래도 빠진 게 있다면 다시 한 번만 질문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Q&A, 시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신 댓글들을 한 번 더 정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상당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개개인이 한 개 한 개 한 개 댓글을 이게 다시기 때문에, 이 댓글들이 어떤 식으로 막 달려있는지, 뭐, 그거를, 뭐, 디테일하게 확인을 안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쭉 봤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최근 들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많이 제 채널에 구독을 해주셨고, 그리고 너무나 많으신 분들이 정말 칭찬 일색의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올여름에 제가 너무 덥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수술도 하고 눈 수술도 하고 뭐 이래저래 뭐 여러 가지 핑계 휴가도 있고 또 놀고 싶고 제가 노는 걸 한 번 놀기 시작하면 막 한도 끝도 없이 노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한 달 정도 영상을 안 찍었었는데 그런 저를 엄청나게 부끄럽게 만드시는 그런 응원 댓글들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요. 안녕.